네, 3프로 모닝 라이브 SML 계속해서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출연하신 분이 오늘은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자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국채, 요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 한번 오늘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투자자문사 아마 대표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완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듣긴 했는데, 네네. 혹시 대표님 생각하시는 진짜 중요한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운영도 좀 하고 네. 뭐 PB 생활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VIP 고객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실제 이제 실전으로 내 수익을 이제 내달라면서 맡겨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한 종목에 절대 다 몰빵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만 뭐 100% 자기 자산에 갖고 있다 이런 분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네.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쌓아놓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아 놓으신 분들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천만 원 1억 있는데 그것도 배분해야 되냐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뭐 회장님급들 아니면 이제 하이넷워스 고객이라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수익률을 주시고 다 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없고요. 다양한 자산을 통해서 성과를 꾸준하게 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뭐 주식시장이 확 망가졌을 때 이럴 때 수익을 똑같이 저희가 시장만큼 시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수익을 못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뭐라고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은 자산 배분을 저희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갖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은 네.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항상 세팅을 해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네. 가장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스권에 있다든지 아니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상승이 좀 더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 배분이 실질적 운용을 해보면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난다는 거죠. 자산이 적을 때도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예요, 그러면? 뭐 그냥 얘기가 된다면 최소한 편하게 말씀하시면. 한 10억 이상은 있어야죠. 예.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네네. 이제 그렇게 10억 관리를 정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고전까지는 좀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네, 그렇죠. 한 10억. 할 수 없죠,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10억 이상부터는 이제 배분을 좀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좀 깔고 가는 그 친구들 중에 국채가 제일 이제 퍼스트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자산 배분 전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을 어느 정도 비중을 확고히 갖고 가고 저희가 쓰는 게 사실 매크로 자산 배분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 분석을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어떤 지표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다 틀리잖아요. 주시장, 채권 시장, 뭐 통화 시장, 원자재 시장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까지 이쪽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 틀려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는 반대로 통화 시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환율 같은 경우에 주식이 올라가면 국내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죠.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향성이 다 틀려져요. 시장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기존의 자산 배분하고 틀리게 요 매크로 상황에 맞춰 갖고 그러면 이쪽 주식을 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숏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반대로 통화 쪽을 숏을 해야 되는 건지 롱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채권도 숏을 해야 되는지 롱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자산 배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같은 이제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채권 특히 국채죠. 국채를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이제 회사채는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국채,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쪽에서 달러, 그 다음에 실물자산 쪽에서는 금 정도, 네네네. 이 정도를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겠네요. 하긴 채권은 워낙 뭐 위험한 채권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뭐 하이힐드라는 것은 뭐 거의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채 정도가 이제 그렇죠, 안전자산에 맞습니다. 들어가고 예. 우리나라, 미국 국채 두 개 다.
사실은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안전자산이다 그러면은 네. 보통 어떤 분들은 정기예금 같이 수익을 확고하게 주는 것을 안전자산을 생각하는데 네. 안전자산 이제 정의를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보면은 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망가질 때는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네. 번째가 채무불이행, 발행자가 네. 망했어요. 그래서 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가장 위험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웬만한 자산들의 가격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안전자산은 그렇겠죠. 예. 이 두 개를 프로텍션할 수 있는 게 안전자산이에요. 아, 안전자산은 그 두 개가 보호가 돼야 되는 핵심이죠.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라고 해서 한국 국채가 그러면 안전자산이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데 미국 국채보다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한국 국채는 이머징 마켓 국채들은 부도가 날 수가 있는 영향성이 막 크거든요. 모라토리엄 선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채권 중에서. 그것도 증권이죠. 안전자산이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제가.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통화시장 쪽이죠. 네. 통화시장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미달러죠. 왜냐하면 뭐 중국 위안화도 될 수 있고 엔화도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이 발행한 미국 달러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전자산으로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도 위험도 미국이 했으니까 가장 적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달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제 미국 말고요. 네, 그럼 네, 달러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렇겠죠. 이건 이제 통화기 때문에 뭐 수익이 플러스를 한다 마이너스를 한다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환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세 번째 금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없잖아요. 금이 뭐 부도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건 실물이니까. 네네. 근데 대신에 이제 만약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난다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 녹는 이러면 거죠? 그럼 이제 금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에. 그러니까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국채 그냥 아무거나 그까이 거 그냥 아무거나 투자해버리면 되잖아.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뭐 우리가 보는 시중에서 금리가 높을 때 그냥 채권 가격이 싸니까 그때 투자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제 가장 국채 투자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국채를 할 때는 일단은 네. 그 국가별 신용 등급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고 재무 상태 가장 좋은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든지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원자재 네네네. 국가들의 뭐 국채 요 정도 정도를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볼 때 국채를 볼 때 이제 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이거 봅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네. 국채를 숏을 할 건지 롱을 할 건지를 보셔야 돼요. 국채를? 숏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다들 아시잖아요. 네. 수익률이 높으면은 국채 가격은 싸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수익이 날 수 있겠다. 롱. 이렇게 이건 롱이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금리가 되게 낮아요. 네. 그럼 시장에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막 상승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때는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채권을 그냥 팔아버려요. 네. 그럼 끝. 근데 내가 팔 채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숏을 해버리면 돼요. 요즘 예를 들어서 이제 ETF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살 수 있어요? 그럼요. 다 살 수 있죠. 그냥 증권사 HS 계좌에서 네. ETF는 다 나와 있어요. 글로벌 게. 미국 시장 들어가도 밤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건 쇼 치고 싶은데 네. 사실 뭐 채권 내가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땐 이제 그냥 그런 숏 ETF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 이제 가면 이제 밤에 이제 우리 미국 시장 들어가서 이제 ETF 다 거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쉐어즈 숏 트레저리 ETF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고 프로쉐어스 울트라 숏 20 이어스 트레저리 ETF가 있어요. 20년짜리? 20년짜리인데 울트라예요. 곱하기 2배예요. 울트라 곱하기 2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도 있어요. 코덱스 네. 숏 미국 국채 30년물 플러스 ETF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다 있어요.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상황만 보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다. 이때는 숏을 쳐버리면 돼요. 30년짜리 뭐 이런 애들은 훨씬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튀지 않나요? 변동성이 크죠. 크죠.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수익률하고 틀려요. 네. 수익률이 이제 각 기간 구조 2년물, 3년물, 5년물짜리가 이제 각각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이 50bp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격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2년물은 듀레이션이 2년이에요. 그럼 곱하기 50bp 하면 1% 가격이 올라가요. 5년물은 곱하기 5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5% 가격이 올라가요.
민감도가 틀려집니다. 만기에 그렇겠죠, 따라서. 그렇겠죠. 예,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년 울트라 30년물 숏을 친다는 분들은 실제로 심장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죠. 수익률 1%만 올라가면은 네. 가격이 30%가 올라가요. 아, 재미는 있겠다. 그렇죠. 재미있죠. 가슴이 떨리죠. 이제 잠을 못 자죠. 이제 그날 밤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 저희는 20년물 숏을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거의 10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네네. 그럼 장기물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거든요. 단기물 2년물들은 미국의 정책 금리를 따라가요. 네네. 근데 금리는 잘 안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은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장기물에다가 먼저 숏을 친 거죠, 저희들이. 그러면 수익이 나오는 거죠. 주식은 계속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숏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 숏을 쳐놓은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채권 가격이 떨어져 갖고 네.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숏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죠.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이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주식도 한쪽에 쌓아놓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뭐 채권 숏을 쳐놓는다 이런 방향으로. 그렇죠. 그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오르든 저게 오르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크로 자산 배분은 매크로를 보고 방향성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네네네. 그 비중을 대략 어느 정도로 혹시 뭐 이상적인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성향에 따라 너무나 다릅니까? 뭐 사실 그런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고객 성향에 따라서 많이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아,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는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한 주식은 한 50%를 갖고 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한국 이렇게 합쳐갖고 그다음에 채권 중에서는 저희 국채만 지금 플레이를 합니다. 회사채는 저 안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부도율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한 30% 정도는 지금 국채를 좀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는 통화 쪽. 그다음에 한 10%는 이제 나머지 이제 원자재 쪽 금하고 유가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네. 그러니까 통화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가 약세가면서 다 환율이 떨어져요. 한국만 지금 올라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고가 좀 나니까 갑자기 한국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확 환율이 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숏을 쳐버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에다가 떨어질 거잖아요.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미국 갔다 오시면 좀 다운되고 그다음에 원래 달러 약세 기준, 원화 강세 기준은 저희가 지금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 있습니다. ETF 다 있어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ETF가 있어요. 아, 미국 달러 선물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랑 연동되는 거예요? 아니면 달러 선물입니다. 달러 선물로 돼 있어갖고 원 달러 환율로 잡아줘요. 달러 선물인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름만 그렇게 만든 거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있잖아요. 저희 DXY 인덱스가 네네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직접 사고 팔고 싶으면은 사실 미국에 가서 ETF를 사셔야 돼요. 미국에서. 예. 아. 인베스코 DB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 인덱스 네네네. 베어리시 ETF가 있고 불리시 ETF가 있어요. 아. 이걸 갖고 또 이제 플레이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100에서 네. 105가 돼요. 그럼 뭐 5%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아,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오죠. 아, 지수 따라서. 왜 ETF니까 인덱스 그대로 카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다 있으니까요. 환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채권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원자재도 나오죠. 원자재. 왜냐하면 이제 원유하고 이제 금이 원자재의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원유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에 민감한 그런 원자재예요. 네. 근데 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굳이 뭐 쓸 데가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귀걸이 이러다 보니까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로 네.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이럴 때 안전자산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터질 때 네. 어느 나라에서 전쟁 나고 이럴 때 사실 금 가격이 오르는 케이스거든요. 아니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든지 해칭하기 네.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움직임이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 보니까 경기가 좀 완화된다, 괜찮아진다. 그러면 사실 원유 쪽에 배팅을 하는 거 맞고요. 반대로 경기가 좀 침체로 갈 것 같고 달러도 약세로 갈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금에다 배팅하는 게 맞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연초에 그 두 개를 갖고 계속 경기 지표만 보면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초에는 저희가 먼저 금을 담았거든요.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저기 원유가 WTI가 거의 한 64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금이 2,000달러 거의 근접까지 갔어요. 두 개 바꿔버립니다. 수익 내고. 네. 지금 그러면
뭐 먼 미래는 말고요. 한 4, 5월 정도 네. 그 방향성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네. 대략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그 방향성을? 방향성을요? 그거 좀 너무 예민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 뭐 방향성은 저희가 일단은 경기를 지표를 예. 먼저 보니까요. 예.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게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돼요. 인플레는 둔화. 예, 왜냐하면은 뭐 미국이 지금 5%까지 떨어졌잖아요, CPI가. 예. 한국도 지금 이제 4%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중국은 지금 뭐 0.7% 나오니까요. 네. 뭐그 수치가 뭐 가짜라고 막 우길 분들도 있는데, 인플레는 둔화고. 예, 둔화가 돼요, 확실히요. 금리. 자,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계속. 현재 지금 얼마나 됩니까? 10년. 미국 국채가 예를 들면 2년물이 예. 4%가 깨졌어요. 2년 4%. 예, 그다음에 10년물이 네. 지금 3.3까지 내려왔어요. 3.3%까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돼 있어요. 미국 네네네네네. 국채는 되게 신기한 거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면은 그러면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고요. 2년 4%짜리는 아래로 더 떨어질 거고. 떨어졌겠죠. 그 10년짜리 3.3 이것도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얘는 덜 떨어지겠죠. 얘는 좀 덜 떨어지고. 예, 왜냐하면 이제 국채 시장으로 가면은 기간 구조가 좀 인버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물이 높고 장기물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네. 그냥 고급 과정으로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법인한테 이런 투자를 저희가 권유를 해드렸어요. 네. 자,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통화 긴축을 이제 5월달에 끝낼 수도 있다. 네. 만약에요. 끝나고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금리를 바로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더라도 금리는 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하거든요. 대부분이요. 중앙은행들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그럼 채권 시장에 인버트된 구조가 다시 정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2년물 떨어지는 것보다 네. 10년물 떨어지는 폭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2년물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우리가 차익 거래를 본다면 네, 2년물은 네. 저평가돼 있어요. 네. 10년물은 고평가돼 있어요. 그럼 차익 거래를 딱 보면 2년물은 사고 10년물은 팔아야 돼요. 두 개의 차이 스프레드가 지금 마이너스 60pp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 100pp 있을 때 그걸 네. 말씀을 드렸어요. 2년물을 사시고 10년물을 파셔라. 그런데 두 개가 듀레이션이 틀리잖아요. 이건 5년짜리고 이건 10년짜리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걸 맞추려면 2년물은 투자를 곱하기 5배를 해야 되고 얘는 그냥 1년물은 딱 1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 분명히 인버트된 게 정상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60pp를 그냥 무차익 거래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5배잖아요. 왜냐하면 네, 2년물은 네, 5배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년물하고 민감도가 맞잖아요. 아 그럼 3%. 3% 간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네. 금리를 이제 스톱해놓고 한 6개월, 7개월 간다 그러면은 그냥 무차익으로 300pp예요. 근데 만약에 2년물이 더 떨어지고 10년물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그 여러분은 아니, 일단 뭐 약간 좀 어려운 얘기긴 약간 합니다만. 좀 고급 과정이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이 대표님이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영업할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가도 안 받아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해할 게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 뭐 사실 큰 자산가 없으시잖아. 저도 네. 그렇고. 근데 이제 네. 대신에 이제 지금 저는 봤을 때 미국 국채는 달러가 있으면은 네. 사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방향을 제가 떨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제가 증권사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딜러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면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최소한 저 매입 단위도 한 1억 정도면은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개인분들도 요즘 이제 그냥 본인이 HTS나 저기 그 어플에서 그냥 사세요. 네네. 그렇게 다 구조가 돼 있어요. 사실 때는 제가 이제 팁 하나 더 드린다면 이렇게 여러 개 이제 국채가 나와요. 이제 기간들도 나오고 같은 기간인데 이제 틀려요 뭔가가. 그럼 잘 보시면은 국채를 사실 때는 가격을 먼저 보세요. 네, 수익률을 네, 보지 네, 마시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그냥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요. 작년 11월 달에 10년물 국채가 발행이 됐어요. 네. 국채는 10년물짜리는 매년 5월하고 11월에 딱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11월짜리가 발행됐는데 금리가 발행 금리가 4.25%예요. 그럼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금리가 되게 높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3. 지금 한 6%까지 떨어졌잖아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11,000원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가 버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3년 전에 발행한 국채가 있어요. 한국 국채 11월 달에 발행한 게 이게 이제 그럼 지금 만기가 이제 7년 남은 거죠. 네. 얘 걸 한번 딱 들어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요 한 8,800원 돼 있어요. 대신에 3년 전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네. 발행 금리는 1.2%돼 있어요. 네. 쿠폰 받는 건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금리가 지금 7년짜리가 한 3.5 정도 나오잖아요. 네.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가격은 확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라면은 같은 10년물짜리 중에서 약간 7년물짜리 이게 더 좋아요. 7년 남은 게. 예, 가격이 싸잖아. 가격이 싸면 좋은 게 뭐냐면은 들고 있으면은 만기 때까지 가면은 이게 10,000원이 돼요. 자동적으로. 난 10,000원으로 상환을 받잖아요. 그러면 1,200원을 그냥 받아요. 추가로. 나는 지금 8,800원에 사면은 주당. 그렇죠. 1,200원, 10,000원이 이제 돌려받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10% 좀 넘네요. 이거 매매 차익이잖아요. 네. 이건 비과세예요. 어... 세금이 없어요. 그다음에 쿠폰이 1.25%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쿠폰은 액면가에 대해서 1.25%를 줘요. 아, 그러면은- 10,000원에 1.2%.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뭐 125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이건 과세가 돼요. 그럼 이건 과세될 게 별거 없어요. 근데 아까 전자 얘기했던 거 금리가 4.25%인데 가격이 11,000원이면은 만기까지 갖고 가면은 내 돈 1,000원이 까여요. 아... 원금이. 금리는 이자대로 다 내야 돼요. 네. 세금은. 근데 얘는 7년을 그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네. 시장에서 금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아, 그럼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와요. 아, 그때 팔 수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아까 팁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한 4개월, 5개월 안에 국채 금리가 한 7년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50bp만 더 떨어진다. 이게. 네. 그럼 7호 35에 3.5% 수익이 나요. 그렇죠. 그 정도만 먹고 나와야 돼요. 비과세로. 야, 채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말씀드린 뭐 주식에 올인하신 분들은 사실 채권 싫어하시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변동성이. 근데 VIP 하이네버스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신뢰를 갖고 가세요. 한 번 사실 때 이제 단위가 이제 한 100만 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작으면 사실 이제 이렇게 수익 나는 게 네.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네. 싫어하시는데 이제 금액이 커지면 사실 채권에서 수익 나는 게 더 좋아하시죠. 아,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쵸. 예,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 안 해도 상관은 없고 예. 그렇긴 한데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일반 개인 고객이 이제 오셨을 때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국채를 권해드리는 분들은 이런 분은 딴 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국채는 달러로 사셔야 돼.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애들이 유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때 보시면 그냥 달러를 재놓고 있다가 못 보내신 경우도 있고 달러를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쌀 때 사갖고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럼 차라리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을 좀 달러로 투자를 하셨다가 금리를 받아놓고 있으셔라. 그럼 환율을 어차피 환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달러가 쌓이는 거예요. 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찾을 때 미국에서 그냥 찾으면 돼요? 미국 찾을 수 있죠. 어차피 달러니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 개인 투자하시는 데서도 지금 뭐 금액이 뭐 아주 크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약간 어느 정도 되시면 그런 채권 투자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고 하시는 것도 그리고 내 자산의 일부는 좀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좀 주신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분 만날 일이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아직은 없고 나중에 열심히 잘 해갖고 나중에 뭐 만날 일이 있으면 뭐 좋겠습니다. 뭐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ETF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우리 이제 ETF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감각을 좀 익혀가도록 그 감각은 좀 어쨌든 나중을 위해서라도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금리 떨어지면 채권값 올라간다 요 정도 갖고는 조금 힘들고. 그렇죠. 조금만 저 생각을 좀 공부를 좀 하시면은 ETF 갖고도 반대로도 할 수 있고 2배 레버리지 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률 방향만 어느 정도 잡으면은 그런 게 되게 좀 여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투자 또 지식도 조금씩 넓혀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또 불을 일궜을 때 더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알겠습니다. 하죠, 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채권 그거 아까 롱션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그 기간에 대한 이런 것들, 혹은 뭐 이제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은 있지만 또 내 수익에 대한 그렇죠, 맞습니다. 캐피탈 매매 게인에 대한 차익이죠. 그거는 이제 없다는 거. 그런 거 등등해서 좀 배울 거는 좀 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 만들어서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SML 오늘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채권 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 쪽에 어떤 투자 방법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내일도 SML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